자, 기초인문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약 총론 부분에서 뭘 봤지요? 계약의 뜻과 계약 자유원칙 4가지 봤지요. 계약의 유형 봤지요. 쌍무, 편무 구별, 유상부상 구별, 낙성, 요물 구별.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한 계약 성립과 의사 실현 및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 다음에 유무효를 판단해야죠. 제가 당사자 간에 계약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가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갖고 다툰다 그랬죠. 그게 계약 성립 파트고요.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갖고 다툰다 그랬죠. 세 번째가 계약이 유효하다면 이행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다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행을 했는데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손해가 생겼냐 안 생겼냐 뭐 이런 거 갖고 다툰다 그랬죠. 그 중에서 계약을 했냐 안 했냐가 성립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가 이제 보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하다면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는 걸 전제로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할 때, 이때 판단할 때 이거 써먹는 게 뭐죠? 판단 기준. 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죠.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능력이 있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가 만취했었냐 아니냐? 미성년자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냐? 실행이 가능하냐? 법을 위반했냐? 사회 질서를 지켰냐? 요거 가지고 또 판단하게 되겠죠. 세 번째가 그 계약 속에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죠. 의사표시가 2개가 있죠. 그 각각의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 이게 일치하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 따로 승낙 따로 청약의 의사와 표시, 승낙의 의사와 표시, 요게 일치하느냐 아니냐, 요게 일치하느냐 아니냐, 하자가 있냐 없냐, 요거는 계약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거죠. 내용이 일치하는가 여부는 성립이고요. 자, 성립이 됐어. 그 다음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 승낙의 의사 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 요거는 효력 요건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거기다가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을 통해서 병과 계약을 했다. 대리죠. 적법한 대리권이 있느냐 아니냐, 그 적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가 있냐 없냐, 이게 또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다 그럼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것들을 유효 요건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민법 총칙에서 봤다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민법 총칙에서 봤다는 걸 가지고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있더라.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주택을 5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즉 성립이 됐다. 갑소유 A주택과 대금 5억으로 하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성립했다. 그 다음 유무효를 판단해 보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기준들, 당사자는 능력이 있는가,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을 갖췄는가, 청약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가, 사기 강박이 있었는가, 승낙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가, 사기 강박이 있었는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다 보니까 목적의 가능성에 딱 걸려.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됐더라.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죠.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됐다면 1월 10일 행위 당시, 계약 당시
주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갑이 을에게 주택을 넘겨주는 것, 을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건 원시적 불능이 되죠.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1월 10일 날 계약은 체결이 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갑과 을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갑은 을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없고요. 을은 갑에게 5억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요. 그냥 그걸로 끝이지요. 계약은 무효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갑은 1월 9일 날 주택이 멸실됐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는 걸 뭐라 했죠? 악의. 알았다.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이라 그랬죠. 요런 경우.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선의 무과실.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민법 총칙에서는 여기까지만 봤어요. 여기까지만. 1월 10일 날 갑소유 주택을 5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됐더라.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이더라. 따라서 계약은 체결됐지만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었는데 계약법에서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경우 갑이 주택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경우, 갑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을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경우의 수 중에서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 그럼 이 경우에 갑은요, 자신이 팔고자 하는 주택이 전날 이미 멸실됐다는 걸 알았다면 을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요거는요, 갑이 을을 속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멸실된 주택을 갑이 숨기고 판 거잖아요. 을은 전혀 모르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택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갑이 말을 안 해줬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갑이란 놈이 이 멸실된 주택을 말없이 팔아먹은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갑이란 놈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계약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을에게는 손해가 생겼겠죠. 그렇잖아요. 이날 안 와도 되고 갑하고 계약을 안 해도 되고 계약금 주려고 이자 내고 빌려왔는데 만약에 갑이 주택이 멸실됐다는 거 알려줬다면 을은 갑을 만나러 올 필요도 없고요. 하루 연차 낼 필요도 없었고요. 계약금 주려고 이자 주고 돈 안 빌려도 됐었잖아요. 어찌됐건 전혀 모르고 있던 을은 갑이 멸실됐다는 걸 알려줬더라면 계약을 했을 리가 없고 손해가 안 생겼겠지만 갑이 멸실됐다는 걸 숨기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을에게는 손해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나중에 을은 갑한테 와서 당연히 따지겠죠. 너 이 자식아 주택 전날 멸실된 거 알았지 않냐 이 자식아. 근데 그걸 나한테 팔어? 너 왜 사기쳤어 이 자식아. 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 갑이 을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민법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535조가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머리 깨져요. 조문을 지금 보면 머리 깨지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지금 설명드린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목적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그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놈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대방과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실을 감추고 계약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됐다. 소실이란 말은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갑은 당연히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주택을 넘겨줄 의무는 불가능하죠.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 체결됐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즉 갑과 을에게는 권리 의무가 생기질 않아요. 단 요런 경우 2번 만약 주택이 이미 소실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갑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고 을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갑은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련된 게 뭐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개념을 딱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아, 네,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구나.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계약의 유형을 몇 가지 봤죠. 그 중에서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었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기는 걸 쌍무계약이라고 했죠.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요. 계약이 성립이 됐고요. 만약에 이제 유효하더라. 유효요건을 다 봤어. 당사자나 능력이 있는지, 계약의 목적이 확정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판단해봤더니 다 깔끔해. 그래서 계약이 유효해. 그러면 양당사자에게는 채권 채무가 생겨. 그 중에 채무만 생각해보면 갑은 A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고 을은 갑에게 1억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기는데 즉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데 이 채무가 대가적이에요. 자, 대가적이 뭐라 그랬죠?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그랬죠. 즉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반대로 을이 대금을 지급하니까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걸 대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런 걸 이제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데서요. 두 번째, 이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는 공평의 원칙상 당연히 동시에 해야 되는 게 공평하죠. 동시 이행이 공평하죠. 어느 한쪽에게 먼저 하라고 법에서 규정해 놓으면 불합리하잖아요. 갑은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돈은 나중에 받아라 라고 만약에 법에서 규정을 해놨다. 그럼 갑은 대빨 나오겠지. 나 안 팔아 그러겠지. 반면에 을은 갑에게 돈 먼저 주고 물건 나중에 받아라 그러면 을은 대빨 나오겠죠. 내가 저러면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쌍무계약상 발생하는 대가적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하기 때문에 동시 이행 관계가 성립이 돼요. 다시 말해서 1월 1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이행기를 30일로 정했어.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건 동시이행 관계란 말이야. 동시이행 관계. 쌍무계약은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시이행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1월 30일 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그런데 대금을 청구해. 그럼 을은 뭐라 그럴까요? 돈 못 줘. 라고 하겠죠. 왜?
아니, 네가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내가 대금을 지급하는 게 동시이행 관계인데 왜 너는 나한테 소유권 안 넘겨주면서 돈 달라 그러냐,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는 나는 돈 못 줘라고 거절하게 될 겁니다. 이 거절을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항변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랬죠. 이거를 합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시항변권. 정리하면 쌍무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이 유효하다면 양 당사자에게는 대가적 채무가 생기고 이 대가적 채무는 공평의 원칙상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어느 한쪽이 일방이 자신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더란 말이지. 그럼 청구를 받은 사람은 왜 나한테 이행을 먼저 청구하냐? 네가 이행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근거는 동시행 관계니까. 이런 걸 뭐라 하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536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본문만 봅니다. 쌍무계약,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 예를 들어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예를 든 거예요.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이때 영원히 거절하는 건 아니죠. 네가 할 때까지 잠시 이렇게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연기적 항변권. 영원히 못해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못해를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해요. 근데 동시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네가 할 때까지 이런 걸 이제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가 아직 아니더라. 자, 이건 뭘 생각하냐면 매매했어요. 1월 10일 날, 1월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요.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 날 을이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 자, 1월 20일이 됐을 때 갑은 을에게 중도금을 청구하겠죠. 그죠? 이때 을이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으니까 갑은 아직 변제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변제기는 이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은 아직 이행기가 아니란 말이죠. 을이 중도금, 예를 들어서 대금을 1억으로 정했고요. 계약금을 1,000만 원 줬고요. 1월 20일 날 중도금을 4천을 지급하고요. 1월 30일 날 잔금을 5천 지급하기로 했다면 1월 30일 날 5천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다면 1월 20일 날 4천 중도금 지급할 날짜가 됐을 때는 갑은 아직 이행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1월 20일 날 갑이 이렇게 중도금을 청구했을 때 을이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는 중도금 못 줘라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즉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36조 1항 대원칙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일 때 이행기일 때 1월 30일이 됐을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1월 20일 날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내용 속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뜻하고. 자, 항변권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의의를 봅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요건은 나중에 볼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건 말씀드렸죠. 쌍무계약을 통한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되고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여야 되죠. 즉 상대방 청구하는 값도 이행기가 돼야 되죠. 당연한 거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청구해야 되죠.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생겨야 되고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가 돼야 되고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청구해야 되죠. 그럴 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 효력 언제까지? 네가 이행할 때까지. 그걸 뭐라 한다? 연기적 항변권이란다. 자, 항변이란 건요. 뭘 거절하는 건데요. 부당하게 항변하는 게 있고 정당하게 항변하는 게 있어요. 부당하게 거절하는 걸 지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거, 이행을 거절하는 거, 이게 지체예요. 그런데 동시이행의 항변은 부당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거절했을 때는 지체 책임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체이자. 그런데 정당하게 거절한다면 그건 지체가 아니죠. 즉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동시이행항변권의 기본적인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과정에서는 우리 민법상 쌍무계약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가 있구나까지 딱 기억을 해주세요. 쌍무계약상 효력. 그 다음에 쌍무계약의 두 번째 효과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 자, 기초과정입니다. 개념만 잡아보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요. 계약이 유효해요. 이행은 30일 날 하기로 했어요. 자,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양당사자의 채무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A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 발생. A 건물이라고 할까요? 주택이라고 하죠. 토지도 괜찮다. A 토지 또는 주택 이렇게 생각하죠. 유효합니다. 갑은 A 토지 소유권이나 A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줄 채무가 생겼어요. 반면에 을은 1억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A 토지가 1월 20일 수용이 됐어. A 주택이 1월 20일 지진으로 멸실이 됐어. 계약은 1월 10일 날 했죠. 근데 계약 이후에 땅이 수용이 됐죠. 계약 이후에. 계약 이후에 지진으로 멸실됐죠. 따라서 갑의 채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 이 채무는 갑의 잘못, 땅이 수용이 되거나 지진으로 멸실되는 건 갑의 잘못이 아니지요. 이걸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갑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계약 이후니까 불능이 돼. 그리고 소멸을 해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특히 주택 같은 거 멸실됐잖아요. 똑같은 주택을 지어서 넘겨줄 의무 같은 건 없어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 갑과 을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양당사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가, 일방 갑의 채무가 그 채무자의 잘못이 없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그 채무는 소멸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났겠죠.
을의 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갑의 채무는 어찌됐건 불가능해서 소멸해졌어요. 그런데 을의 채무는 불능이 아니죠. 돈 주는 건 불능이 아니잖아요. 을은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의 채무는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했는데 을의 채무는 불능이 아니어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니까 요 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을은 갑에게 돈 줄 필요 없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위험. 여기서 위험은 요거 불가능하게 된 채무,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반대 채무. 반대 채무를 이행할 위험을 갑이 부담하느냐, 을이 부담하느냐. 갑이 부담한다면 을의 대금 지급 채무를 소멸함으로써 갑은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을이 부담한다면 갑은 이전 채무는 소멸했지만 을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을이 부담한다. 을은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란다. 자, 앞에서 원시적 불능일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있었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반면에 후발적 불능.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적용되는 제도고 위험부담이라는 제도는 후발적 불능에 적용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위험부담의 뜻. 쌍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이 된 후에 그래서 양당사자의 대가자 채무가 발생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채무가 불능이 돼서 소멸했을 때 반대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험부담이라 한다. 반대 채무를. 만에 하나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이때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나중에 보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갑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잘못 없이 그 채무가 불가능해졌을 때 위험부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의 잘못 없이. 자, 이때 원칙이 요 불가능해진 채무가 있잖아요.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 불가능해졌죠. 주택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가능해졌죠. 요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즉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권자. 자, 을은요. A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A 주택 소유권 이전에선 채권자잖아요. 채권이 뭐예요? 뭐뭐 하라는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을이 갑에게 A 토지 소유권 넘겨라. A 주택 소유권 넘겨라 하고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채권자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능이 됐잖아. 그래서 불능이 된 채무의 채권자. 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 말이지. 예외적으로. 자, 이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을은 땅이나 건물, 주택을 넘겨받지 못해요. 이건 이미 소멸했어요. 하지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단 말이지.
을은 땅이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1월 20일 날 이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된 게 아니라 을이 이 주택을 보러 왔어요. 계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둘러보다가 잘 샀네 라고 생각하고 담뱃불을 하나 탁 붙여서 핀 다음에 주택 쪽으로 휙 던졌는데 그게 옮겨 붙어서 홀랑 다 탔어. 을의 실수로 불이 나서 홀랑 다 탔어요. 을의 잘못으로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됐잖아요. 채권자 잘못으로 채무가 불가능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 이런 걸 채권자 귀책사유엔 불능 이렇게 되죠. 을의 잘못으로 갑의 채무가 불능. 이때는 당연히 을이 불질렀으니까 대금은 줘야죠. 이런 걸 채권자 위험이라 합니다. 자, 오늘은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뭐냐? 그리고 대원칙, 우리민법은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냐? 딱 요것만 기억을 해봅니다. 읽어볼게요. 매매계약 같은 쌍무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양채무가 있는데 계약 이후에서 그 중에 어느 일방 갑의 채무가 예를 들어서 갑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고 엔드 소멸을 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 을은 대금 지급 안 해도 되느냐 지급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뭘 한다. 위험부담이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았고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계약 체결 후 그 땅이 수용이 됨으로써 갑에게 아무런 잘못 없이 갑이 이렇게 소유권 넘겨줄 채무가 불능이 되더라. 이때 을의 반대급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위험부담이다. 즉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위험부담이고 우리 민법은 누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채무자. 자, 여기서 채무자는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라고 고정을 시키세요. 그죠? 을도 채무자잖아요. 무슨 채무자? 대금 지급 채무자. 쌍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당사자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에서 이 채무자가 누군지를 고정해 두지 않으면 을도 대금 지급 채무자니까 을이 부담한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이라 할 때 그 채무자란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 갑을 말하게 됩니다. 즉 갑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채무자 갑은 불가능해진 채무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위험부담이라 한다. 귀책사유는 어떤 결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 대표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이 수용이 되거나 지진으로 멸실되는 건 갑에게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이렇게 되죠. 채무자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일 때, 채무자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일 때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이렇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만약에 미리 받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이 있더라. 을이 1월 20일 날 수용이 되거나 20일 날 지진으로 멸실하기 전에 15일쯤 1월 10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준 게 있고 15일쯤 중도금 2천만 원 중 토탈 3천만 원을 지급한 게 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죠. 당연히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을 이유로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채무자 위험 부담 이렇게 부르게 돼요. 단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행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하나만 지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20일 날 지진으로 멸실된 게 아니라
을의 실화. 실수로 불냈다 이런 뜻이죠. 을의 실화.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주택 쪽으로 턱 버렸는데 그게 옮겨붙어 가지고 홀랑 다퉜다. 을에게 잘못이 있더라.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더라. 그럼 채권자가 위험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반 갑의 채무가 채권자 을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때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자, 을의 잘못으로 멸실이 돼서 대금을 줬어요. 을이 갑에. 그런데 얘가요, 이 주택에서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네. 그래서 갑이 화재보험금을 5천만 원을 받네. 그럼 보세요. 을의 실화로 주택이 홀랑 다 탐으로써 을이 갑에게 1억을 지급했고 갑은 보험금 5천만 원까지 타냈다면 을은 주택이 화재가 안 난 것보다도 갑은 이 주택이 화재가 안 난 것보다도 더 큰 이득을 얻었죠. 그래서 이런 이중이득을 우리민법은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중이득을. 그러니까 갑이 자기 채무를 면했어요. 주택을 넘겨줄 의무를 면했어요. 대신 을의 잘못으로 멸실됐으니 1억을 받았어요. 그로 인하여 갑에게 별도로 이익이 생겼어. 이 이익은 을에게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이 이중이득을 얻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항에 보면 갑은 별도로 이익을 얻은 게 있을 때 이걸 을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대금 1억도 받고 보험금도 챙기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요런 제도를 뭘 한다? 위험부담이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채권자 지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니까 기초과정에서는 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쌍무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가 계약은 체결됐으나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 쌍무계약이 체결은 됐으나 원시적 불능인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생긴다.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임.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약이 체결됐고 유효해. 그럼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기죠? 그죠? 양당사자에게 대가적 채무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니까 동시이행의 한명권이나 하나 생기고 어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했을 때 상대방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위험부담의 문제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런 제도들, 우리 민법이 쌍무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예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계약 총론에서는. 세 가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이행의 항명권, 위험부담.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떨 때 행사하는 권리인가? 어떨 때 적용되는 제도인가? 그 기본적인 개념을 기초 과정에서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겁니다. 이왕 나온 거 채권자 지체라는 것만 하나 간단히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왕 써 있는 거. 채권자 지체란 지체가 뭐예요? 부당거절이죠.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가 부당하게 수령을 거절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수령을 거절을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걸 채권자 지체라고 하면 돼요. 채무자 지체는요. 채무자가 이행을 부당하게 안 하는 게 채무자 지체예요. 반면에 채권자 지체는요. 채무자 이행을 수령을 거절하는 걸 말합니다.
나 안 받아. 나 돈 못 줘. 그러면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대금 지급 채무를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을 안 해요. 수령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 지체와 채권자 지체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을은 대금 지급 채무자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수령하지 않아요. 이게 채권자 지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계약 해제 가서 볼 겁니다. 채무자 이행 지체와 채권자 지체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이 됩니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따라서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요걸 채권자 지체라고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그 정도고요. 이렇게 세 가지 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 이행의 한명권, 위험부담이라는 제도가 있다. 요 정도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좀 까다로운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 해제라는 제도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